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어머니들 특히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꼭 하셔야 되는 생활,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줘야 될 점들, 그리고 어떨 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처음에는 이제 무릎 관절은 당연히 무릎 쪽에 하지에 중심이 되는 관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해부학적으로는 위쪽에 대퇴골, 허벅지에 있는 가장 큰, 사람 몸에서 가장 큰 대퇴골이라는 뼈와 그 밑에 쪽에 있는 경골과 비골, 그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중심이 되는 관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걸어 다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걷지 않고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 되고, 또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아픈 데는 허리 아니면 무릎이십니다. 이렇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관절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관절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결국 보행을 안 하시고 자꾸 활동을 줄이시다 보면은 결국에 오른쪽에 계신 분처럼 자꾸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꾸 누워 계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력이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건강이 나빠지고, 그럼 또 안 다니시게 되고, 이렇게 계속 악화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무릎 관리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0세 시대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 나 이제 나이 많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는 그게 많은 나이가 아니십니다. 70대에서도 우리가 20-30년을 더 앞으로도 건강하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런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삶, 또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릎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해부학적인 거를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명의에 나온 자료인데요. 무릎 관절은 슬개골과 위에 대퇴골, 밑에 경골, 그리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외측, 내측 축부인대, 그 안쪽에 있는 전후방 십자인대,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무릎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빠지지 않고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있어서 무릎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충격을 줬을 때 무릎에 힘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스폰지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우리가 어머니 어떻게든 다닐 때는 무릎에 가는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버님들 꼭 병원에 와서 가장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가장 궁금한 점들 먼저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대라고 어떨 때는 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떨 때는 힘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연골만 입고 들어가서 나 연골 괜찮아 라고 하는데 연골판이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연골판이라는 게 있고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자꾸 물어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무릎이 닳았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내 무릎에 염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표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살짝 얘기 드렸었는데요. 두 뼈 관절에 이르는 두 뼈 사이에 지탱을 해주는 그 일정 이상 움직이지 않게 지탱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측인대, 외측인대, 십자인대 이런 여러 가지 인대 조직이 있는 거고요.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뼈와 뼈가 아니라 근육과 뼈가 연결되는 부위에 연결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두 가지 재료 모두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흔히 무릎을 삐었다, 발목을 삐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럴 때는 두 뼈가 일정한 각도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데 더 벌어지면서 인대가 다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삐었다라고 하면은 인대를 다쳤다. 그리고 우리 많이 쓰다 보면 어디 손가락이 막 붓는다, 어디가 붓는다, 힘줄이 붓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특정 동작을 많이 하면서 손목이 붓는다거나 발목이 붓는다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의 경우 힘줄에서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대는 관절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 힘줄은 근육과 뼈 사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관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골판은 뭐고 연골은 뭐냐 자꾸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연골판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대퇴골과 밑에 경골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쐐기 형태의 모양의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쪽에 C자 모양으로 하나, 바깥쪽에 C자 모양으로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가로로 세로로 보면은 쐐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무릎에 충격이 갔을 때 무릎의 충격을 분산시켜주고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제일 많이 듣는 게 도가니라고 하잖아요. 소의 도가니를 먹는다고 표현할 때 도가니가 바로 연골판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젤리처럼 되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런 탄력이 있는 좀 뻣뻣해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 연골판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얘기 들은 것 같이 관절에 가는 충격을 흡수 및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말하는 관절염 왔었다고 할 때 연골이 닳았다고 할 때 연골은 그럼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뼈에 그 면을 다른 뼈와 뼈 사이에 만나는 면에 뼈로 딱딱한 뼈로 닿아있으면 당연히 충격이 많이 가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충격을 막아주면서도 무릎이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우리 말하는 관절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뚜껑처럼 이렇게 뼈 밑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쪽에도 쌓여져 있고 뚜껑뼈 밑에도 쌓여져 있는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뼈로 직접 가는 충격을 완화하고 더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때 닳았다라는 거는 뭐고 염증이라는 거냐, 내 무릎은 다른 거냐, 염증인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닳았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관절 연골, 아까 얘기 드린 이 뼈에 쌓여져 있는 관절 연골이 너무 많이 쓰시게 됨으로써 남아있지 않고 마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연골이 잘 유지되다가 일정 많이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골 부분 사라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더 계속 쓰시다 보면은 연골이 남아있지 않게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닳았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연골이 닳게 되면은 직접적인 충격이 뼈에 많이 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움직일 때 우리 왜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떤 나이 이상 되시면 움직일 때 막 그륵그륵하는 소리가 내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연골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뼈에 딱딱한 부분이 긁혀서 그륵그륵 소리가 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닳았다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인 연골이 닳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정확한 정의의 염증은 사실은 부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모든 부어 있다는 다 염증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머니들 손목 많이 쓰고 나면 손목에 어디가 붓고 아프고 이러신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힘줄이 부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제 무릎 관절이나 뭐 특정 관절에 염증이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서 걔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지탱이 돼야 될 조직이 녹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염증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밖에도 뭐 흔하지는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 염증 생겼다는 표현, 통풍이 있는 분들 자기 면역 세포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밖에서부터 무슨 나쁜 조직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막기 위해 반응하는 면역 세포들이 자기 몸의 일부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병을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염증이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염증이 생겼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창기 저희 의사들이 의학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은 명칭이고 이제 최근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관절염은 어쨌든 아까 얘기 드린 같은 염증에 속한다기보다는 정확한 것은 관절 연골이 닳는 것을 말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골판인데도 같이 닳기 때문에 관절 연골만 닳았다는 아니고요. 연골판, 연골, 인대 이런 여러 조직들이 닳아 있는 것이 요즘 흔히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을 막자 정확한 표현은 닳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닳는 거. 우리 나이가 있으시니까 많이 쓰신 거는 당연한 거고 또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닳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안 닳게 하면서도 내 몸을 정절하게 잘 운동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옛날부터 많이 듣던
무릎 아프면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럼 안 아파져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시게 되고 어머니들도 나 오늘 일 많이 했더니 무릎이 아프네. 이제 오늘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그 누워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정답은 사실은 아닙니다. 누워있는 무릎 관절이기 때문에 누워있고 힘을 안 주면은 당연히 통증을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무릎을 위해서는 뭐 어머니 누워서 쉬는 거를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잠깐 쉬시는 거는 좋지만 내가 아프니까 그냥 누워서 버틸래 이러시면은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시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에 맞춰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적절한 움직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결론은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사시면서 관절 연골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절 연골은 왜 다른 걸까요? 동영상 좀. 동영상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무릎 관절이 보시는 것과 같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뼈가 만나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됐던 부분들이 점점 많이 마모가 되고 많이 닳게 됩니다. 이게 마모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물리학적인 요소 두 가지는 당연히 두 뼈를 누르고 있는 우리 체중이겠죠. 체중이 두 뼈를 누르고 있는 그 힘과 마찰될 때 연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걸리는 게 있다라든지 잘 넘어가지 못하다라든지 뻣뻣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압박되는 힘과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절연골은 아까 얘기했는데 역박되는 힘과 미끄러질 때 마찰 때문에 생기고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순간적인 충격 가는 거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체중 부하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윤활유를 발라서 마찰력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보시는 거는 이제 점프하고 토칭일 때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에 엄청난 큰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계단에서 내려갈 때 무릎에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순간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몸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머니들 많이 다니시게 되는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등산에서 올라갈 때는 사실 영향이 크지 않으십니다. 충격을 무릎에 주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만 해결을 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내려올 때 어머니 내려올 때 나 지금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 해가 지니까 빨리 내려야 돼.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내려가시다가 무릎에 손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특히 내리막길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을 천천히 디디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또한 가능하면은 줄여주시는 거 거의 없게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더라도 내려가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신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관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체중 부하를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무릎에 압박되는 힘을 줄여주셔야 되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다 아시죠? 살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줄여주시는 게 무릎 건강에는 제일 좋고요. 이렇게 외모상으로도 체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을 줄여주셔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고 생각보다 이렇게 뚱뚱하신 분은 없으셔서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놓치고 계신 거는 무거운 것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내가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어머니들 나이 때는 손자라든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아는 애를 업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이 애가 보통 10kg 이상 나가니 돌만 돼도 10kg가 되고요. 세돌 네돌 되면 20kg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체중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 체중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장 보시거나 어디 갔다 올 때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이거 집에 갖고 가고 싶어 해서 자꾸 많이 들게 되시게 되는데요. 들고 있는 것 또한 이 팔을 통해서 체중으로 무릎에 다시 충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드신다든지 아기를 업으신다든지 이런 활동을 최소한으로 주셔야 되고요. 해결책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유모차 같은 걸로 태워서 하면은 당연히 무릎 부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 드실 때 바퀴가 달려있는 끌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어린애들도 무거운 짐을 다 들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가능하시면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짐을 좀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바퀴가 달려있는 끌대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중 부하,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체중 부하는 아니고요. 체중이 부하되는 상태에서 안 좋은 동작을 할 때 체중이 한 곳에 몰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쭈그리고 앉는 겁니다. 어머니 다들 집에서 바닥 생활 하시면서 쭈그려 앉아 보셨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일 좀 하다 보면 무릎이 이상하게 아픈데 라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의 체중이 무릎을 쭈그리고 앉으면 무릎에 적절한 넓은 면으로 충격이 가하는 게 아니라 비틀리면서 한 곳에 축이 되는 한 곳에만 체중 부하가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쭈그려서 오래 일하시면은 그 한 부분에는 엄청난 일을 보통 체중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충격을 한 곳에 모아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쭈그리고 앉지 마시라, 뭐 하지 마시라 하지만 어머니들이 실제로는 집에 가서 나 그냥 닦으면 깨끗하지가 않아. 난 쭈그리고 앉아서 닦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돼서 자꾸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고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신 거는 꿇고 앉거나 쭈그리고 앉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제 대걸레 같은 거 외국인들은 대걸레로 사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관절염의 발생 빈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집안일 특히 김장 담그실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다 바닥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시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한 번 하시게 되면 1시간, 2시간씩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시간, 2시간 뒤에 무릎 아파 이렇게 딱 일어나시는 게 전형적인 코스시고요. 이거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 같이 사실 서서 하는 게 무릎 건강에는 훨씬 좋고요. 허리에도 이게 더 좋습니다. 숙이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좋고요. 가능한 한 서서 하시거나 이게 도저히 서서 할 만한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엉덩이 밑에 낮은 의자라도 하나 받쳐서 체중이 무릎에 실리는 것을 엉덩이로 좀 분산해 주시는 식으로 해주시는 게 매우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고요. 당연히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은 충격 없이 마찰 없이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스트레칭. 우리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보시기에 뭐 별로 운동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봐야 숨도 안 차고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하고요. 뭐 찾아보시면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저희 재활센터에서 어머니, 아버지님께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등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 아버님에서 의사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20분째 가만히 앉아 계시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간단하게 스트레칭 몇 가지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깨에 대한 스트레칭이시고요. 자, 오른팔을 앞으로 다 사실은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건강이 많아져서 앞으로 한 상태에서 왼쪽 팔로 눌러주시는 거를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요.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꽉 하시게 되면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이게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이나 관절에 힘이 한꺼번에 가게 하는 동작이시고요. 정확한 스트레칭은 누른 상태에서 5초 정도 쭉 누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불편하니까 그냥 조금만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의미는 없으시고요. 어느 정도 관절에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쭉 눌리고 버티시는 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고요. 당연히 하실 때는 반대쪽도 하시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는 거 좋고요. 또 많이 아프신 곳에 목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반대쪽을 잡아주시고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되도록 쭉 눌리고 계시면 됩니다. 5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저희
사회복지사님이시죠. 일단 되게 자리 배치를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앞자리와 뒷자리에 지금 나이 때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공간이 여유 있는 이유가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 다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30분에서 1시간째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다리를 중간중간 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쭉 뻗으셔가지고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발은 가능하면 바닥에 대시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셔서 뒤에 관절 뒤쪽이 오금 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나도록 쭉 눌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 좋고요. 할 때 발목도 다 같이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오래 타면은 무릎 뻐근하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다 이래서 생기는 거고요. 자동차에서는 실제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려서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사회복지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넓은 의자에 앉으셨을 때는 내가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게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지켜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저희 좀 이따 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 재활센터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편한 재활운동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뭐 해보시면 스트레칭이 실제로 운동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재미도 없고 실제로 운동 효과는 뭐 하루에 30분 해야 뭐 4, 5km 걷는 정도 효과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은 또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체중 부하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고요. 제가 자전거 타라고 했다고 뭐 산악을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든지 뭐 2, 30km를 자전거 타고 어디 멀리 갔다 오시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예시에 되어 있는 것도 실내 자전거와 똑같은 방법이고요. 실내에서 타는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그냥 건강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운동에는 제일 좋고요. 단계는 1단계로 바른 자세로 해주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한 5분,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자전거를 타시려고 하면요. 내가 근육이 딸려서 못하는 것을 무릎에 지탱하는 힘으로 타시기 때문에요. 내가 타다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쉬었다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 근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니시니까요. 운동을 삼아 하실 때는 내가 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러면 중간중간 쉬어서 하시는 게 좋고 보통 권해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길게 타실 때 하시면 되고 좀 타시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10분, 15분 타도 많이 안 숨차고 탈만한데 이런 느낌이 나시면 시간을 늘리시고 하셔서 최종 목표는 보통 건강하게 타시는 거는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타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그렇게 시간 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여기 보건소에도 자전거가 있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고 어머니들 시간 되시면 건강 삼아서 운동은 꼭 자전거로 해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근데 중간에 바른 자세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머니들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실 때와 이분의 자전거 타는 모습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드세요? 어머니들 일반적으로 내가 자전거 타는 거랑 이분이랑 지금 어머니들 하신 거 맞기도 하고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무릎도 중요하지만 허리도 많이 아프세요. 자전거 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다리 자꾸 막 억지로 타시고 팔걸이 자꾸 억지로 이렇게 숙여서 타시고 이런 거 안 좋으시고요. 시간은 차라리 짧게 아니면은 속도를 천천히 하시더라도 바른 자세에서 어차피 운동 삼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시간을 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허리를 바른 자세로 피고 타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의자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어머니들 의자 맞출 줄 이게 어떻게 하면은 맞춰진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대부분 귀찮으니까 그냥 의자 있으면 그냥 올라가서 타시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분이 키가 작으셔서 낮게 낮춰서 타셨으면 나 키가 크지만 그냥 탈래 하고 타시게 되고 너무 높아서 다리가 안 닿으면 줄이시지만 낮다고 해서 늘리시는 분은 잘 없으세요. 그게 무릎에는 굉장히 안 좋으신 거고요. 의자를 충분히 높여서 멀리 갔을 때 무릎이 거의 펴질 수 있게 거의 끝에 갔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딱 피는 것보다는 살짝 구부리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자전거 탈 때 운동이 끝에 갔을 때 좀 많이 펴지도록 내 생각보다 좀 많이 펴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자를 올렸다 내렸다 여러 번 좀 하셔야 될 수 있는데요. 시간 투자하시고 무릎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불편감은 조금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의자를 낮게 탈 때 이런 동작들이 생깁니다. 보시면 무릎이 똑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벌어지거나 무릎이 모아지게 타시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쭈그리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자전거 타고 나서 제가 자전거 타고 오시라고 했는데 자전거 타고 나서 무릎이 더 부었어, 이상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타시면은 자전거 타는 효과를 오히려 나쁘게 타시게 된다. 쭈그리는 동작이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피하시고요. 의지를 최대한 높이고 바른 자세에서 무릎이 똑바로 갈 수 있게 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자전거 못 타시겠다. 난 자전거가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 우리 자전거 타려면은 줄 서야 되고 시간 걸려서 싫어. 이러신 분들 중에 또 권해드리는 운동은 사실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체중부하 전혀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랑 원숭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들은 관절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당연히 관절염이 없고요. 그런 이유가 체중부하 없이, 충격 없이 하기 때문이고요. 수영도 좋지만 사실 지금 나이 때 수영하시다가 정말 숨차거나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우리 흔히 하는 아쿠아 이런 거 시간 되시면 좀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 자전거랑 수영은 나는 잘 못해. 나 이런 운동은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걷기 운동 권해드리는데요. 걷기 운동할 때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 걷기 운동 내가 오늘은 10분 동안 저 운동장을 20바퀴 돌 거야 라고 해서 나가셔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 나 열심히 걷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20바퀴 돌아봐야 운동은 전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근력을 쓰지 않고 무릎에 충격만 하는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는 운동 삼아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다리를 높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꼭 천천히 가더라도 다리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 좀 동반 태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거는 디딜 때 제가 아까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서 발을 탁 느낌이 나시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올릴 때는 올리더라도 내릴 땐 천천히 좀 천천히 이런 식으로 걸으시는 게 무릎 건강에는 제일 좋다는 거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는 거 윤활유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아버님들 관절이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뻣뻣하고 자꾸 소리도 많이 나고 긁히는 것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하이알루로닉산이라는 무릎 안에 연골세포가 생성하는 윤활유 성분의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무릎 안에 윤활유 성분이 줄다 보니까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태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병원에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주사로 놔드릴 수 있고요. 좋은 점은 나라에서 보험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 주사 맞을 때 한쪽 무릎에 15,000원 정도면 맞으실 수 있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3번 맞으시면은 6개월 동안 이 일정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내 무릎이 하나도 안 뻣뻣하고 하나도 안 아파 건강해 이런 분이 굳이 맞으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런 분들은 안에서 윤활유 성분이 생성이 잘 되시는 분이고 그러지 못하고 조금만 운동하면 좀 뻣뻣한데 내가 좀 생활하면 뻣뻣한데 이런 느낌이 나시는 분은 꼭 병원에서 확인하시고 연골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주변에 듣기로 주사 많이 맞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병원 가서 주사 많이 맞았더니 몸이 나빠졌다 몸이 어디 기능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 들으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연골주사가 아니라 뼈주사입니다. 저희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폐해인데요.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잘 모를 때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놓으면은 바짝 하는 느낌이 나고 관절이 훨씬 건강해지고 염증 세포를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났습니다. 이걸 많이 놓고 오시면 바로 놓고 맨날 놓고 이렇게도 많이 했었던 거고요. 이게 사실은 염증 세포도 죽이지만 정상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병원 가셔도 많이 맞는 거를 권하지는 아마 않으실 겁니다. 알고 계시고요. 혹시나 병원에서 뼈주사를 맞는다. 어쩌다 한 번 권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염증을 죽여야 되니까 여러 번 맞으시면 안 좋다는 거. 이거를 많이 맞으시라는 거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연골주사. 흔히 쉽게 생각하면 윤활유, 기름칠한다. 이런 주사는 좀 맞으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나 뭐 먹으면 좋아? 뭐 먹으면 무릎 건강에 좋아? 자꾸 물어보시게 되잖아요. 도가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요즘에 글루코사민, 홍화씨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신데요. 이거의 효과를 너무 기대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나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 그냥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알고 계시고요. 약물로는 비타민 역할을 하는
연골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약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이 약들도 사실은 약은 아니고 보조제 개념이고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까 원하시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드시라.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할 일인데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프신데 무조건 참고 계시다가 결국 병을 크게 만들어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설명에 추가를 한 거고요. 비정상적인 상태는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거를 계속 놔뒀다가 더 닳고 더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를 몇 년 전에 교정했으면 훨씬 좋아하셨을 때 이제는 방법이 없네요 라는 얘기를 듣을 때 제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게 있고 이걸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거는 인대 파열, 연골판 파열이나 연골 손상, 옷자형 다리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인대 파열입니다. 어머니들 생활하시다가 삐끗하시고 아까 인대 파열 제가 삐끗한다는 표현 씁니다. 삐었을 때 그 삔 상태에서 인대가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잘 낫게 안 해주시면은 무릎의 움직임이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왜 오른쪽과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다쳐서 오신 분들의 MRI인데요. 이렇게 닿지 않는 부분이 멍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다치실 때 왜 오른쪽과 같이 완전히 빠졌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되게 튼튼하고 안정적인 관절이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난 뒤에는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움직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골이 빨리 닳고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치고 나서 무릎이 덜렁거리는 느낌이 나든지 다칠 때 많이 덜렁거리셨다든지 아니면은 다쳤을 때 너무 많이 부었다라든지 이러면 연골판 파열, 인대 파열을 의심해 보시고 꼭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지금 나이 때는 고정치료만으로도 인대를 잘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쳤는데 병원 가기 귀찮아 안 갈래 이러고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연골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의 처음부터 내용을 드릴 때 중요한 얘기는 연골판에서 나옵니다. 충격의 흡수 그리고 충격의 흡수 그러니까 우리 무릎의 가장 중요한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올 때 가장 먼저 손상이 오게 되고 이것이 없을 때 무릎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못하면서 일이 커지게 만들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연골판은 보시는 것 같이 충격이 갔을 때 분산시켜주고 흡수해주는 쐐기 형태 두 뼈가 잘 만나게 해주는 부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연골판 여기가 찢어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찢어지신 분이고 지금 이렇게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충격이 많이 가게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오른쪽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찢어진 부분을 꼬매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꼬매서 잘 붙으면 오른쪽과 같이 이 무릎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무릎의 충격 흡수 역할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골판 봉합술이 꼭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릎 안에 딱딱한 아까 짝짝 젤리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뻣뻣한 조직이 무릎 안에 찢어져서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찢어진 쪼가리가 무릎 안에 돌아다니는 경우에 연골을 긋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런 걸리는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자꾸 붓게 하고 연골을 닳게 만드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요. 이 간단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다음날도 퇴원 가능하시고 활동이나 제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가능하신 상태였는데 이거를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오시게 되면은 도일의 방법이 없고 어머니 이제는 큰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옷자형 다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옷자형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거의 발생률이 5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체격이 좀 왜소하고 그래서 충격이 좀 적고 건강하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비만이 많은 미국에 비해서 관절염이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옷자형 다리 때문입니다. 옷자형 다리가 있는 경우에 몸은 가운데 있고 다리는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중 부하가 안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 안쪽에 일반적으로 쏠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 경우에 만약에 옷자형 다리가 심한 경우에 더 많은 양의 체중이 안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충격이 가다 보면은 안쪽에 연골이 닳고 연골판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간격이 안쪽에 줄고 바깥쪽이 넓다 보니 옷자형 다리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럼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관절염 있는 분들, 여기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꽤 있으시던데요. 우리 관절염 시험분들 다리가 옷자로 이렇게 펴 있잖아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생기시는 분이고, 이랬던 분들 다 젊었을 때 다리가 이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 펴져 있던 게 손상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되신 거다. 그래서 옷자형 다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교정을 하는 게 좋다.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옷자형 다리 운동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 보존적인 방법, 정말 어릴 때 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육 운동이나 이런 걸로 회복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분과 같이 옷자형 다리가 있을 때는 뼈를 다 부러뜨리지 않고 반만 부러뜨려서 벌려서 고정하고 뼈를 붙여주면은 오른쪽과 같이 다리를 펴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요것과 이 엑스레이 사이 기간이 3개월이십니다. 3개월 만에 다리를 필 수 있고 체중 부하 가능하고 활동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있으니까요. 단 이거는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절염이 심할 경우에 이걸 할 경우에 바깥쪽에 문제가 또 일어나서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젊었을 때 관절염 초기 때 옷자형 다리가 진행이 된다 싶으시면 꼭 오셔서 병원에 진료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손상된 연골을 살려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란 방법입니다. 연골 심하지 않은 그 연골을 살리는 방법은 뭐 수술 방법과 뭐 주사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장 흔히 권해드리는 것은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윤활유 주사를 맞을 때 연골 주사로도 손상된 연골이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편하게 더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체중 줄이기 등등도 효과가 있다는 거. 이미 손상된 연골을 사실 살리는 방법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릴 수 있는 방법에는 보시는 것 같이 미세골절술,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게 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자기 거 연골을 떼서 배양해서 다시 손상된 부분에 이식해주는 방법도 있고, 요즘 많이 드시게 되는 줄기세포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재생이 잘 되고 연골 세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제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효과가 증명된 거는 사실은 제대형 줄기세포밖에 없고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되신 분들한테 권하기에는 사실 또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른 방법들은 아직까지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크게 안 하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연골 손상이 됐을 때 이렇게 까여져 있을 때 재생을 하고 젤리 같은 줄기세포를 발라서 이렇게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적절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할 경우에 연골 재생되고 훨씬 건강한 무릎을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도저히 살리기 힘든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안쪽만 심한 경우에는 안쪽만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 무릎이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수술이 큰 거 같고 굉장히 무서워하시게 되는데요.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경우 수혈도 안 하고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마취 시간과 어머니 2주간의 재활운동 기간으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까지 회복이 되십니다. 물론 2주 뒤에 지금 어머니 원래 상태처럼 뭐 여기 보건소를 다니신다든지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시고요. 한 2달 정도 각오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수술이니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하게 못 쓰시느니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쓰시는 게 앞으로 사시는데 훨씬 좋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들으셨는데요. 마지막 방법이고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관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부하 줄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계단 내려가는 거, 뭐 점프 동작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 계단 내려가는 거, 등산 내려갈 때 뭐 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난간을 꼭 잡아서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 또 쭈그리고 앉는 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 드는 거는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 연골 주사, 윤활유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다. 윤활유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 기름칠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다 압니다. 오셔서 꼭 맞으시는 게 좋다. 또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전거.
그리고 아쿠아 아니면은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적절한 자세에서 무릎에 충격이 안 가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연골판 파열, 옷자형 다리, 연골수산 등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해서 조기에 잡는 것이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좋으시며, 이미 진행된 걸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인공관절이라는 좋은 수술이 나왔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평가받고 생활이 힘들면 치료를 하시는 게 낫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